두 여인의 삶이 있습니다. 아내, 며느리, 가족. 처음엔 독했지만 그 끝은 숨겨진 미소로 반추되네요. 그런 사연입니다. 나이 50주를 넘어보니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저는 가난한 집의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래로는 남동생이 2명 있는데 남동생들과도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첫째 딸이었습니다. 대부분 첫째 딸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하지만 저는 예외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과격해지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늘 자신의 불운이 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겨서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어머니 인생을 망치게 된 원인이 저 때문이라는 말이었죠. 다들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 또래들은 전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마저도 부모의 강요를 못 이겨서 중학교까지 간신히 졸업을 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장에 취직하고 나서부터 벌어들이는 월급은 모조리 집에 가져다 바쳤습니다. 두 남동생의 학비와 집안 생활비 용도로 쓰였지요. 무조건 참고 부모 말에 거역 못하고 살던 저도 한 번은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학교도 못 가는데? 내 친구들 다 다닌다니까?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니는 참 배부른 소리를 한다. 누가 학교를 다 다니는데 어느 집이 계집애를 학교를 보내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하냐?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좀 한다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듣기 싫어.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드냐고. 네 아빠한테 소리 질러. 어디서 눈을 부라리니? 그저 학교가 가고 싶었던 어린 마음에 어머니에게 속내를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몇 날 며칠을 시달리고 하루 종일 일에 찌들어서 퇴근해도 밥 한 숟갈 편하게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얻어먹고 오지 이 늦은 시간에 밥 타령이냐면서요. 나이 터울이 나는 동생들이 조금 자라면 철이 들까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뼈파시게 일하는 동안 두 동생들은 철딱서니 없이 자랐고 때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매일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 날카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까지 화살을 돌렸습니다. 도저히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무렵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방직 공장이었는데 공장 한 동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새로운 직원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며 늘 제 밥을 챙겼고 안위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을 받게 되니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처음 알게 된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남들보다 빠르게 하게 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빠르게 축복과 같은 아들을 얻게 되었죠. 시댁은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별로 썩 내켜 하시지 않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과 다른 시댁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집을 오고 나서는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 밑에 서방님 그리고 시누이가 모두 다복하게 자랐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 밑으로 나이 터울이 꽤 있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시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시누이는 그 시대 때는 잘 배우기 힘든 피아노와 바이올린까지 배웠습니다. 저보다도 한참 터울이 나는 시누이기에 동생처럼 때로는 딸처럼 옆에서 보살피고 저도 뒤치다꺼리를 했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자란 어린 시누이는 때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지만 한 번씩 시누이가 너무 철없이 구는 모습을 보일 때면 속이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를 다닐 무렵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언니, 내일 학교에서 가정수업 때 바느질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하겠어. 해줘. 나 이거 잘해서 자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가씨, 이건 학교 숙제니까 아가씨가 직접 해야죠. 제가 해줄 순 있지만 해주면 아가씨가 다음에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봐요. 아, 됐어요. 해주기 싫으니까 괜히 그래.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내준 수업까지가 하기 싫었는지 저에게 해달라고 했죠.
당시 저는 만삭이었고 집안일마저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려고 좋게 말을 건넸는데 아가씨는 언짢다는 표정으로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막내딸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데 냉랭하게 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숨을 거둔 이후에는 누굴 믿고 가겠냐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몰라서 의아했던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봤을 뿐인데 말대꾸를 한다고 아버님께도 혼이 나고 남편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누이가 너무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정도는 점점 지나쳐가기만 했고 한 번씩은 제가 해놓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던 시누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갑자기 도쿄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금쪽같이 아끼시는 딸을 타지에 혼자 보낼 수 없으셨죠. 절대 안 된다고 시누이를 설득해 보려고 하셨지만 시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던 어린 시누이가 막상 떠난다고 하니 섭섭함도 있었지만 시원한 마음이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누이는 일본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일본 국적의 제1교포와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살림집도 일본에 차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왕래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인 기관지 천식합병증이 심해지시면서 건강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여기에 노안까지 같이 오면서 기력이 점점 떨어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나중에는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밥을 거부하셔서 수액으로만 버텨내기도 할 정도로 아버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드시기 싫으셔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세요.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드셔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애진이가 보고 싶구나. 시아버님은 늘 시누이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연락을 넣었지만 거리도 거리고 당시 시누이가 일본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쉽게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시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아끼셨는데 막상 임종 직전까지 보고 싶었던 딸을 못 보고 가시는 시아버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이 영면하시고 나서 홀로 남은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님의 형제분들께서 단체로 찾아오셔서는 시아버님의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시아버님 생전에도 형제분들과 우애가 좋으셨고 실제로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 모든 재산이 넘어갔을 정도로 항시 가깝게 지냈던 친척 어르신들이셨죠.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사실 그리 많은 땅은 아니었지만 종중 땅까지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상속 땅이 그냥 산이라서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시아버님의 윗대에서 밭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도라지 농사를 지으셨던 탓에 그 땅에 재산세가 일부 부과되어 종중에서 맡기 싫다고 하여 시아버님 이름으로 쭉 내려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땅들의 소유권을 시아버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시어머님과 남편, 서방님, 시누이까지 3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법적으론 맞았어요. 하지만 집안 가풍이 있어서 누구도 법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시할아버님 유언대로 절대 팔지 말고 후대까지 잘 이어가라는 뜻을 지켜야 한다며 친척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번 시할아버님의 유지를 강조시키느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작은 아버님과 고모님들께서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산과 시골집터, 가지고 있는 땅을 장남이라는 명목 하에 남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진아, 그래서 원래 너희 할아버지 땅도 아니야. 이게 종중 땅이니까 판매도 못하는 거야. 이거 상속 신고하고 해야 하니까 너 못 오면 인감도장을 보내든가 하면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까 고모 말 들어. 알았어. 고모가 알아서 그럼 사용하고 다시 보내줘. 나 고모만 믿을게요. 남편은 평소 성성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말 많고 나서기 좋아하시는 고모님께서 먼저 신우이에게 연락을 하셨던가 봅니다. 신우이는 평소 시고모님과 잘 지냈기 때문에 시고모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인감을 보내왔고 법무사를 통해 모든 땅을 남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었죠.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처리가 되었던 부분이라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재산 욕심이 아닌 남편 생전 끝까지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장남의 숙명이었어요. 게다가 집안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다들 말씀하셨고 저희도 따른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판매를 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판매가 될 수 있는 땅이었지만 시할아버님과 그 형제분들 그리고 시아버님과 형제분들 더 위로는 그 윗대 조상님들에 걸쳐서 지켜온 유지였기에 그냥 이름만 신탁한 집안의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항상 말할 때 나중에 본인이 죽을 때 되면 이걸 우리 아들과 서방님 그리고 신우이 아이들로 공동명의로 묶어서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살짝 우울증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한평생 의좋게 살아오신 시아버님이 너무 갑자기 떠나버리시니까 시어머님도 외로움에 병이 생기신 듯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뭔가 기운을 차리시려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남편은 시어머님을 모시고 수시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동네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노인분들이 매일같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숫가마라고 불렸는데 의료기와 안마의자 같은 것을 몇 개 가져다 놓고 노인분들에게 물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곳에 흥미를 붙이셨고 처음에는 시어머님께서 한층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점점 중독되듯 심해지는 시어머님의 물건을 구매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영우 엄마야, 이거 봐라. 오늘 쑥가마에서 선생님들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음식에 넣으면 그렇게 좋다고 한다.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하니 조심해서 쓰거라. 어머니, 이거 무슨 돌 같은데요? 혹시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이게 암도 고쳐주는 원석인데 무슨 돌이라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을. 그렇게 수년에 걸쳐 시어머니는 그곳을 줄기차게 다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쑥가마 사람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상당히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시중에서 10,000원밖에 안 하는 비타민 종류도 10만 원을 주고 사오셨죠. 때론 무척 비싼 금액을 외상으로 긁고 오시는 날도 허다했고요.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때로는 검증도 안 된 믿을 수 없는 음식물들도 사오시고 종종 드셨죠. 그 모습에 몇 번이나 만류해봤지만 그때마다 제가 어머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매사 반대를 한다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성분도 모르는 영양제나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첨가물 가득한 먹거리를 사오시거나 숯가마에 있는 돌이라면서 음식에 넣으면 문제가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김치에 돌을 담그시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길거리에 시어머니께서 쓰러져 있다는 소식이었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들어보니 그 쑥가마에서 준 음료를 마시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날이 추운데 밖에 나오시면서 급격히 혈당이 내려가면서 저혈당으로 인해 쓰러지신 겁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있으신 시어머님이기에 먹는 것을 집에서는 항시 신경을 썼는데 그들은 그런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노인분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 더 누워서 치료를 받고 가시죠. 그렇게 추운데 제 말씀 안 듣고 나가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줘서 고맙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에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뭐가 고마운 건지 병문 안으로 온 숯가마 사장 손을 꾹 잡으시며 마치 친딸 손을 잡듯 애틋한 표정으로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한 마음마저 들 정도로 시어머니는 외부인들에게 빠진 모습이셨습니다. 어쩌면 남편이나 저보다도 남인 그들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듯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숯가마 직원이라며 웬 건장한 남자 2명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원적외선 패드인지를 구매하시고 외상으로 몇 달째 돈을 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매하셨다는 패드는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나중에 알아보니 아들 며느리가 무섭다며 구매해놓고 보관은 그 사무실에 해놓으셨던 상황이셨습니다. 물건 값은 무려 5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고 환불을 이야기하자 관계자들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치셨어요. 아이고,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자식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까짓 거 내 육신이 아프고 해서 치료하려고 샀는데 이걸 하나 안 사주고 이렇게 사람을 구박하니 동네 사람들 나와보쇼. 왜 이러세요, 어머님? 영우 아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구매해요? 어머니 억지 부리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난처한 제 상황과는 아랑곳 없이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생떼를 쓰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그 난리통에 경찰관들까지 출동했습니다. 사방팔방 난리를 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부끄러웠던 남편은 결국 그 비싼 패드를 구매해버리고 말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상의 없이 비싼 금액의 물건을 덜컥 구매하시지 않기로 말입니다. 차라리 질이라도 좋은 제품이면 모를까 인증도 받지 않은 데다가 어디서 제조한지도 모르는 제품을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다니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그런 일이 2~3번 정도 반복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이 정도 되니 혹시 딸인 시누이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시누이도 이해한다면서 나이가 드니까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죠. 되려 저보고 언니가 고생한다고까지 말을 하기에 속으로 시누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어른이 되었나 보다 하고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네요. 엄마, 도대체 그걸 왜 사셨어요? 아니, 그리고 엄마, 오빠네도 돈이 없어서 허덕인다는데 그렇게 비싼 걸 막 사면 어떡해. 영우 엄마가 그렇게 말하냐? 아이고, 참 세상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그서방 키우느라 이날 이때껏 허리 한 번을 못 피고 살고 지들 일한다고 손주들 다 봐주고 막말로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도 다 가져다 헤쳐먹어 놓고서 돈이 없긴 왜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몰랐습니다. 2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전혀 몰랐었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그렇게 저를 미워했던 친정엄마도 홀로 되어 계셨는데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허리뼈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친정 식구 어느 누구도 친정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남동생들도 자기들 사느라 바빠서 친정엄마를 거둘 여유가 없었고 결국 남편이 먼저 선뜻 추운 겨울 동안만이라도 장모님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상관없다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감사해서 되도록 시어머니께 나가시는 것, 사오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고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거동 자체가 힘겨운 상황이셨기에 2 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한쪽에 치중되지 않으려고 제 딴엔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정엄마가 인상을 쓰시면서 반찬도 안 드시겠다고 밥도 안 드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엄마는 왜 제 생각은 안 해주냐고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에휴 이놈의 집구석 다 나가서 뒤져버려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나를 구박을 해? 저는 단언코 시어머니께 밥에 대한 조금의 말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오해를 단단히 하신 듯 역정을 내시며 숟가락을 집어던지시는 바람에 남편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집이 난장판이 되었고 결국 애들까지 나와서 시어머니를 만류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상황이 무마가 되는 듯 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아무리 병든 몸이라도 사돈인데 본인 꼴이 이러니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며 요양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뭐에 역정이 나셨는지 씩씩대시며 화를 참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괴로운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저도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순간 친정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께서 이유 모를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갔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시어머니께 식사를 권유했는데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면서 아줌마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진단을 내리는 건 큰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듯하여 시누이와 서방님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시누이는 마침 한국 쪽에 사업자 들어와 있던 상황에 저희도 찾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나하나 설명하니 갑자기 그렇게 냉담했던 시누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시누이도 나이를 먹고 하니 이제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하나 싶어서 그 마음이 고마웠죠. 그러자 시누이가 먼저 어머니 모시고 며칠 정도만 자신이 지내는 곳에 가서 좀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의사를 여쭈니 처음에는 안 가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또 가신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짐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방에 챙겨드리고 시누이와 함께 발길을 나서는 시어머니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고 신경질 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어제 속상했던 화는 전부 녹아내리듯 없어지고 어머니 잘 다녀오시라고 노시다가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하시라며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시누이로부터 다급하게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놀라서 남편을 바꿨는데 전화기 너머로 악을 내지르는 시누이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오빠냐? 아들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어?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천천히 말해봐라 천천히. 니랑 네 와이프가 우리 엄마 밥도 제때 안 주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며. 내가 놀래 자빠져서 손이 덜덜 떨려서 지금 이틀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알아? 남편은 무슨 말인지 연신 당황하기만 했고 시누이는 쉬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기 시작했어요. 연이어 서방님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형이랑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합니까? 예? 그게 사실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된 소리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할 말 있으면 와서 해라. 안 그래도 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할 말도 있고 곧 갑니다. 시누이와 서방님은 마치 그동안 벼르기라도 했다는 듯이 마치 꼭 둘이 이 모든 계획을 진작부터 전부 쌓아온 마냥 수시로 전화를 해대며 남편에게 악다군을 써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우리 집에 왔습니다. 서방님은 오자마자 핸드폰 녹음을 몰래 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가 찬 듯 그냥 대놓고 녹음을 하라며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지요. 서방님은 어머니를 막대한 부분에 대해서 못 참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이런 이야기라며 사람을 매도하냐고 되물었어요. 그들에게 증거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구잡이로 떠들 뿐이었죠. 게다가 그들의 본론인 땅 이야기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남편이 모든 땅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애들 이름으로 묶어준다더니 지금 꼴이 결국 혼자 먹는 겁니까? 어떻게 동생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렇게 인면수심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었냐? 죽을 날을 받아놨어? 어디 되도 않는 말을 해대면서 이런 말 할 거면 발길 들이지 말거라 내 집에. 이 집도 어떻게 장만하셨대? 시골 돈 가져다가 합친 거 아니야? 못 사는 처가까지 돌보면서 집을 어떻게 장만했어? 얘기해봐요. 내가 그동안 놀았냐? 악착같이 모은 돈이다. 그만 못 두겠어? 정말 인간의 도를 지나쳤을 정도로 과하고 심각했던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땅을 빼돌렸다며 억지를 부리는 서방님과 시누이의 만행은 약과였죠. 여기에 보태서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날 제가 시어머니께 악을 쓰며 대들고 막말을 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했답니다. 연이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와 사는 시간이 내내 괴로웠다며 늘 눈치 보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는 녹음본이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본론이 따로 있다며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골 땅이 왜 전부 형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 당시 친척분들이 껴서 제사주간 문제로 합의하에 옮긴 것임을 설명해 주어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친척분들이야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았고 또한 이런 일을 예견해서 녹음이나 문서로 작성해 놓은 문건이 없었기에 그들의 억지는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더욱 살을 붙여 나갔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마치 남편이 땅을 따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자신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서 늙고 병든 어머니를 팽시켰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방님은 자기 몫을 찾아가겠다며 모든 땅과 관련된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고 남편은 연관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여기 있네. 여기 이것도 오빠 이름으로 돼 있네? 이거 집터 땅 아니잖아. 이건 또 무슨 땅인데? 혼자 아버지 재산 다 헤쳐먹으려고 한 거네? 아가씨, 빨리 사진 찍어요, 사진. 우리 변호사한테 가서 다 법적으로 따지자고요. 가서 알아보고 법대로 하던지 맘대로 하세요.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면서 사진을 찍더니 무슨 명탐정이라도 되듯이 서방님 동서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집을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갔죠. 더욱이 우리 아들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애틋하게 모셨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막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주장은 손자가 할머니를 때렸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자기를 때리러 올 것 같다라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은 믿었던 동생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에 대한 수모와 충격에 한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연이어 돌아간 다음 날 또 서방님이 전화를 해서 딱따구리처럼 똑같은 말을 내뱉을 뿐이었죠. 우리 아들이 할머니를 못 살게 했다며 게다가 증거도 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남편이 방관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해대는 겁니다. 평소 심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심장에 부정맥이 뛰기 시작해서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놀라서 서방님에게 남편이 쓰러졌다고 말했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고 당시 급하게 남편 동료가 집으로 와주면서 정신없이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큰 충격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믿었던 피부치들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자기에게 비수를 꽂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해대셨죠. 너거 아빠가 가져간 땅 전부 내놓으라고 해라. 아님 천벌받는다고. 할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애지중지했는데 네가 나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 이 일이 있은 직후 그들은 수시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아이에게도 전화를 해댔어요.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원하는 것으로 땅을 달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전면에 나서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친정엄마도 본인을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본인이 웃으면 이런 행동들을 하냐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더구나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결국 3달이채 못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를 가슴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들 누구 하나 위로에 연락 한 통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넘겨받은 종중 땅, 그리고 시골 집터와 땅은 실제 공시지가로는 2에서 3억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하물며 동네에 냄새나는 축사가 많아서 실제로 거래도 되지 않는 땅이었음에도 그저 돈에 눈이 먼 그들은 진실은 들을 생각도 없이 본인들의 말이 맞다는 이야기만 해대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남편은 돈을 떠나서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확인을 좀 해보는 게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조사해보기 시작했죠. 남편이 과거에 시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려보냈던 흔적들, 집안 대소사 때 나서서 돈을 보내면서 해결했던 부분들, 심지어 땅을 살 때도 내려보냈던 돈, 그 돈은 우리 집을 장만할 돈이었지만 시부모님의 억지로 결국 내려보냈고 땅을 사는 데 쓰였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시댁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보낸 돈만 합산해도 당시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라고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던 남편을 따라 저는 뜻을 거스른 적 없이 지내왔었는데 그 호의가 이런 결과로 돌아오니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여러 차례 시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모든 병원비는 거의 남편이 책임을 졌습니다. 남편 성격상 동생들에게 돈을 보태라고 하거나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증거를 찾다가 시아버님이 입원하셨던 병원의 의무 기록부터 은행 기록까지 전부 확인해 보니 수년간 병원비로 그들이 보낸 돈은 채 90만 원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죠. 증거를 찾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막상 우리 돈으로 시부모님을 평생 봉양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음에도 억지를 부려대는 서방님과 시누이의 만행에 우리는 진짜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더 신나서 나서시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남편을 삶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이 겪는 괴로움은 커져갔어요. 이 시기에도 이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올해 재판할 거니까 기대하쇼. 2년 끊고 살 거면 확실히 말해주시고. 서방님은 수시로 황당한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기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는 입을 닫고 시누이와 함께 있으면서 저희와는 모든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눈치를 보며 전화를 끊으셨고 나중에는 연락이 완전 끊어지게 된 채로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서방님이 재판을 하겠다며 선전포고하듯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상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있었던 남편도 마지막 단판 같은 문자를 보더니 화를 내었었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가야겠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과거 시아버님이 돌아가실 무렵 땅을 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시는 집안 친척분들은 거의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증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만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리고 수없이 갖은 허황된 거짓으로 우리를 모욕할 때마다 꾹꾹 참기만 하다 보니 어느새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이 증거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법적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게 억지를 부리며 덤벼드니 뭔가 있었겠다 싶었죠. 저들이 법적 싸움에 승산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나올 순 없을 테니까요.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도 너무 기가 막힌지 고속거리가 어디에 있냐면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웃겠습니다.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 사람들이야말로 허위사실로 계속 협박하는데 증거 잘 모아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10수년 밥 먹고 살았지만 저런 악질들은 처음 보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라서 증거 없이는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아무 증거 없이 고소고발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고 재판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우리 부부는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던가요? 갑자기 시골 이웃 주민 댁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주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시골 땅값이 불과 몇 년 사이 확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멀지 않은 읍으로 GTX가 뚫린다며 최근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러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거의 없던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서 알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전모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식에 민감하지 않은 우리 부부만 몰랐지만 그들은 그 사이 그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하고 나서 계획적으로 땅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연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한 3, 4년 잡는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철도 한 방으로 서울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외지인들이 많이 온다네. 자네 동생들도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얘기 나올 때 여기 와서 부동산에도 가보고 했다고 하더만. 자네도 알고 있지?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한 것 같아서 자네도 알고 있으라고 연락해준 것이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보네요. 저만 또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네가 너무 딱하고 안 돼 보여서 내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는 거요. 친한 아주머님이 그간의 일을 말해주신 덕분에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와 서방님은 몇 년 전부터 이곳에 GTX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테니 땅을 빼앗자고 마음을 먹고 덤빈 것이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수도 없이 많이 시골 동네 부동산을 오가며 확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공격적으로 재판을 운운하던 서방님은 녹음 파일을 하나 덩그러니 보냈습니다. 집안 친척 어르신과의 전화 내용이었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었음에도 마치 남편이 땅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다는 듯이 몰고 갔죠. 사실 전화 내용에는 전혀 증거로 쓰일 만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서방님은 녹음 파일과 함께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증거가 명명백백하니 잘 들어보라고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내용의 핵심이 없어서 결국 녹음 파일의 당사자인 숙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숙모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어디 어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냐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나는 뭐 잘못 말한 부분도 없어. 있는 그대로 지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 준 거고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저딴 식으로 사람 전화를 녹음해서 아주 불쾌하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구만. 난 앞으로 상정할 생각 없으니 조카님도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연락하게 되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게. 숙모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자네가 죄송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자네 동생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건지. 이건 자네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걸세. 그날 밤 남편은 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라면 물고 빨면서 귀하디 귀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우이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며 크게 될 아이라며 철없이 구는 신우이의 행동도 다 이해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좋게만 보려 했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나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수년간 제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절단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 가정도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되돌릴 수 있는 순간은 이미 지난 것이고 더 참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못했던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좋게만 생각하고 배려했던 점에 후회를 했어요. 그게 되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후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그 뒤로도 신우이와 서방님은 번갈아 가면서
때론 또 같이 수시로 음해성 문자와 전화를 해대며 우리 부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당되는 결격 사유가 없으니 억지라도 부려서 우리가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럴수록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연락은 차츰차츰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문드문해지는 연락에 면역이 되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그때의 생각이 나면 온몸이 떨리고 분한 마음에 울컥하는 화병은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처럼 상태가 심각한 정도로 울분을 토하는 지경은 벗어난 듯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신과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어요. 엄마 위독, 연락바람. 단 한 줄.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문자를 보낸 신우이의 연락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밉고 싫은들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라서 차마 연륜까지 끊어버릴 순 없던 것이었겠죠. 남편이 고민하는 모습조차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대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겁니다. 엄마 상태가 별로라서 요양병원에 갔으니까 돈을 좀 보태세요. 어차피 땅도 혼자 다 처먹었으니까 그 돈까지 아까워하진 않겠죠. 무슨 상태가 어떤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자세히 좀 말해보세요. 당신들 때문에 안 좋아하신 건데 무슨 상태를 물어요. 돈이나 보내요. 나중에 상황을 듣고 보니 단순하게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소 습관처럼 그곳에 가서도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부풀려서 말씀하시면서 일을 만드셨고 그 덕에 시누이 내외의 싸움이 잦아서 나중에는 서방님 부부에게 모시고 가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자식이 셋이나 있음에도 아무도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세상에 둘도 없는 페류나로 만든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안타까웠는지 그날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어머니지만 이대로 두면 남편마저 병이 될 것 같은 모습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일단 한번 가서 뵙는 게 어떻겠어요? 가긴 뭘 가. 노인네 늘 하던 행동하셔서 결국 본인한테 업으로 돌아온 건데 간들 뭐가 달라지겠어. 신경 쓰지 말고 주무시게. 그래도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당신 속도 말이 아닐 텐데. 남편은 그날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시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실로 많이 노쇠한 모습이셨죠. 찾아온 우리를 보고 갑자기 연신 눈물만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깝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긴 시간에 걸쳐 많이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자기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화가 나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말을 하셨다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었던 사과였는데 막상 받으니 그냥 담담했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고 눈물이 흐르는 게 그래도 제 마음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미움도 과거도 다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본인을 낳아준 어머니를 전면에 내세워서 피부치인 형, 오빠를 공격하는 남편의 동생들에 대한 집요함에 지독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녀온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왜 거기에 갔냐고 역정을 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저보고 고맙다고 하며 본인이 직접 시어머니를 뵙고 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남편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제 눈에서도 시어머니 눈에서도 다들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가족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늙으셨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애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하가 치밀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저것들이 나보고 그렇게 했다고 계속 얘기하라고 시켜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요양원에 있으라고 하고 나 집에 가고 싶다 애비야. 연로한 시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거짓 사실을 날조하려던 그들의 만행은 이렇게 시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시어머니를 만난 날 상황을 녹음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입으로 본인이 직접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다 서방님과 시누이가 시켰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획득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남편은 수일간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가 되었던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길 바랬어요. 그들 때문에 걸려오는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에도 민감해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심해지는 등 이젠 멈추고 싶었습니다. 수차례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 가족의 평안이었기에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게 가장 컸으니까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를 올가매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데 당신 무너지면 나랑 영호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당신 볼 낯이 없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지. 참 여러 가지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를 퇴원시켜서 모시고 왔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함이 있다면 남편은 그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때는 제 의사가 더 확고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앙금을 풀고 싶었던 것이 제 소망이었죠. 그냥 순리대로 사람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퇴원시켜서 집으로 모시고 나니 그들은 난리가 나서 더 볶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울려대는 전화기 소리에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기도 했죠. 핸드폰 번호를 몇 번이나 바꿔도 어떻게든 알아내서 연락하던 집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욕심을 채울 때까지 사람이 힘들던 말던 집요하게 연락을 해대는지라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낯선이가 저희 문을 두드린 겁니다. 누구세요? 네, 제가 맞는데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벼란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감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진짜 화가 났었죠. 저는 경찰들을 모시고 그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사정을 들으신 경찰분들이 시어머니께 상황을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되려 서방님과 시노이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경찰분은 혀를 차시며 부모에게 참 못할 짓이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를 떠나신 일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기에 시작과 동시에 그들은 명백하게 패소를 했죠. 담당했던 변호사님도 저쪽 변호사가 돈이 급하긴 급했다면서 될 만한 건이 아닌데 왜 변호를 맡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하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먼저 오랜 시간 변론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접해봤지만 손에 꼽는 최악의 사건인 것 같다며 혀를 차셨어요. 사건이 마무리되면 연을 다 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도 재판장에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연로하신 본인의 어머니가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힘겨워했죠. 이때는 시어머니가 먼저 재판장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실 정도로 점차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재판장에서 서로 간의 신문과 질의가 오가는 상황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가 시켰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진다고 소리 질렀잖아. 아, 엄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결국 재판정에서 구성이 오가며 네가 시켰네, 내가 시켰네,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삿대질하는 모습에 나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당연히 그들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고성을 지르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무고죄까지 엮어서 재소송을 했습니다. 형제 간의 돈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 사실이 사실 남편에게는 차마 견디기 힘든 수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남편은 견뎌내기 힘든 치욕을 견디고 소송에 임했었죠. 2년여가 안 되어 모든 소송이 완료되었고 결국 우리의 승소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안 되어 신우이가 이혼을 당했다고 울고불고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이러다가 죽어. 오빠, 나 진짜 잘못되는 거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연락하지 마라. 나는 동생 없으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볼 일은 없을 거다. 그냥 어렸을 때 귀여웠던 네 모습만 간직하련다. 그만 끊는다. 남편은 단호하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서방님은 남인 것처럼 소송 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그쪽과는 엮일 일이 더더욱 없었어요.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며 질리게 하던 신호이도 끝내 닿지 않는 연락에 포기했는지 반년 정도 지나니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다시 본인이 살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어느 정도 위자료는 받았을 테니 혼자서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느 평범한 가정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죠. 다시금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집안에 웃을 일 없이 늘 송사에 쫓겨 힘들기만 했었는데 차츰차츰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거 제가 직접 벌어서 사온 내복이니까 색이 마음에 안 드셔도 기분 좋게 입으셔야 해요. 우리 영호가 이 할미 입으라고 사온 건데 다 이쁘고 좋지. 아들이 첫 취업에 성공해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 속옷을 사들고 집에 들어온 날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저 이런 날이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렇게 대쪽 같던 시어머니 등이 쪼그라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삼 시어머니께서 나이를 먹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지나왔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호 엄마야, 늙은이가 욕심이 많아서 이래저래 전부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많이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존심 센 양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마음이 너무 아리고 북받치는 감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는 저를 토닥여 주시며 괜찮다고 계속 달래주셨습니다.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불과 몇 달 후 시어머니는 급격히 노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려도 거부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죠. 그래도 드셔야만 버틸 수 있다고 설득해서 억지로 식사를 하시게끔 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서 영호 장가 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사셔야죠. 영호 엄마야, 내가 그때까지 살면 너무 욕심 아니겠냐. 이거 받아라.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내민 손 안에는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던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시아버님에게 마련해 주신 반지였죠. 다를까봐 잘 끼지도 않으시고 한 번씩 꺼내서 보기만 하실 정도로 아끼시던 물건이었어요. 시어머니께 그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선뜻 받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어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주무시듯 누워 계셨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곱고 젊었을 적 저에게 미소를 가끔 띄워준 그 여인의 모습으로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한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 가신 쪽지를 두고 말입니다.
쪽지에는 우리 며느리 고맙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를 보고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진작 말해주시지, 손 한번 잡아주시지. 제가 며느리인데요. 그렇게 시어머니 상을 마치고 며칠 전 남편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간 즐기고 지루했던 송사를 하면서 남편도 많이 늙었어요. 서로가 지쳤었기에 서로 보듬어줄 시간이 부족했었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상까지 겹치면서 우리 부부는 참 힘들었었죠. 당신이 고생 많았어. 부족한 나 때문에 이기적인 내 형제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은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당신도 고생했지 뭐 나만 고생했나요? 우리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봐요. 어머님이 가시는 날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면 됐어요. 이젠 미움도 다 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온갖 송사와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가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GTX 공사는 나라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올랐던 땅값은 다시 떨어져서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던 듯이 욕심은 나지 않아요. 어쩌면 욕심 없이 살았기에 지금 결과가 이 정도라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을에 남편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이 너무 고왔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 뾰족한 낙엽의 모서리는 살짝 보이고 아름다운 꽃잎들로만 제 눈에 비춰집니다. 그 떨어지는 낙엽처럼 저도 곱게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눈물과 시간을 제 마음속에 보듬고 환한 미소를 찾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 하나씩은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면 땅이 굳듯이 더 단단해지게 되는 과정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긴 됩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각자 원하는 바람 하나쯤은 이루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꼭 해결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요.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